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JTBC 아침에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한국의 주권 침해이자 내정 간섭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국방 안전 분야 협의회를 소집했는데 강경한 정치 군사적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천의 한 5성급 호텔에서 승강기 교체 작업을 하던 30대 남성이 승강기와 함께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은 작업 중에 안전 수칙을 지켰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무인 탐사선 유로파 클리퍼가 발사됐습니다. 탐사선은 앞으로 5년 반 동안 날아가 목성의 위성 유로파에 생명체가 존재하는지 탐사할 예정입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을비가 내립니다. 낮 기온은 서울 23도, 광주와 대구 24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러시아 외무부가 성명을 통해 한국의 무인기 평양 침투는 북한에 대한 주권 침해이자 내정 간섭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를 한 건데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사흘 연속 담화를 내고 우리 군이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역시 국방 분야 협의회를 소집해 강경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한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입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러시아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현지 시간 14일 성명을 통해 북한에 대한 중대한 주권 침해이자 내정 간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 북한의 전방 부대들은 완전 사격 준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완전 무장된 8개의 포병 요단을 13일 스무시까지 사격 대기 태세로 전환시키고 또 북한이 남북을 잇는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폭파시킬 준비에 들어간 것도 파악됐습니다. 도로에 가림막을 세우고 작업하는 동향이 우리 군 당국에 포착된 겁니다. 북한이 지난 9일 선언한 육로 완전 단절과 요새화의 후속 조치로 보입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사흘 연속 담화를 내고 막말과 함께 평양 무인기 침투의 주범은 대한민국 군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책임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북한 내부적으로 대남 적개심뿐만 아니라 대미 적개심까지 일으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방 안전 분야에 관한 협의회를 소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협의회에서 강경한 정치 군사적 입장을 표명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시간 14일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6월 체결한 북러 조약 비준에 관한 법원을 하원에 제출했다고 러시아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 푸틴 대통령이 지난 6월 북한을 국빈 방문했을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체결한 북러 조약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러시아 국내 절차입니다. 이 조약에는 두 나라 중 한쪽이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쪽이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치권은 김건희 여사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권 내 충돌이 점점 격해지는 가운데 친한계와 친윤계가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을 두고 맞붙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김 여사가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닌 만큼 라인이 존재하면 안 된다며 발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대통령실 인적 쇄신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그 쇄신의 대상으로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을 직격했습니다.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국정의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라인은 존재하면 안 됩니다. 친한계에선 아예 한남동 7인회라는 구체적인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그동안 대응을 자제하던 대통령실은 반박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여사 라인이 어디 있느냐며 공적 업무 외에 비선으로 운영되는 조직은 없다. 대통령실 라인은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을 뿐이라고 한 겁니다. 친윤계도 한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보수 진영이 분열을 해서 결국은 탄핵 사태까지 가고 아픔으로 남아 있는데
지금 또 이 보수 분열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생기고 있어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아예 한 대표 측 참모들을 도곡동 7인회로 일컬으면서 7인회가 모은 의견이 그 정도라면 인적 쇄신은 대표실이 우선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러자 대표실은 도곡동 7인회라는 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도 않는 허위사실로 당대표를 음해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김 여사 논란을 두고 친한계와 친윤계의 갈등 수위가 높아지면서 다음 주 초로 예정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대통령실은 반박하고 있지만 이 정권 초기부터 여사 라인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 명태균 씨 역시 대선 때부터 대통령 부부와 가까이 지냈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 여사 라인으로 지목된 황모 행정관을 콕 집어 언급했습니다. 이 황 행정관이 모는 차를 타고 대통령과 함께 다녔다는 건데 황 행정관은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녹취록에서 십상시로 거론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윤정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황모 행정관 존재가 언론에 오르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1년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 부부를 비공식 밀착 수행하면서 처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대선 캠프 핵심 관계자는 황 행정관 앞에선 윤 대통령이 가족처럼 편하게 행동했다며 입이 무거워서 많이 신뢰했다고 말했습니다. 황 행정관은 윤 대통령 당선 뒤엔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사업가 황모 씨 아들이란 점이 부각됐습니다. 김대남 전 선임 행정관과 한 인터넷 언론사 통화 녹취에도 이 이름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여사가 자기보다 어린 애들 갖고 쥐었다 폈다 하고 시키 먹지. 동해 황 회장 아들이. 황 행정관 이름은 명태균 씨와 인터뷰에서도 등장합니다. 처음에 카니발 해갖고 내 앞에 가 운전하고 내하고 대통령이 뒤에 타갖고. 지난 2021년 6월에서 7월쯤 윤 대통령이 아직 정치에 입문하기 전 상황입니다. 황 행정관이 운전하던 차에서 민감한 현안 이야기도 자주 나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문재인도 얘기하고 또 김정인 만나러 왔다 같이 하고. JTBC 윤정주입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입니다. 인천의 한 5성급 호텔에서 승강기를 교체 작업하던 30대 노동자가 승강기와 함께 추락해 숨졌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어제 오후 5시 반쯤 그랜드 하얏트 인천 호텔에서 30대 A씨가 지상 12층에서 승강기 해체 작업을 하던 도중 지하 2층으로 떨어져 숨졌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동료 작업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한 한편 안전수칙을 지켰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국조폐공사 직원이 4년 전 이 감사원 감사를 받아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은 절차에 따라 일을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고 오히려 1심 법원은 감사관들이 강압 감사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란 이유로 해당 감사관들에게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세대 전자여권 관련 설비를 도입하는 업무를 담당한 한국조폐공사 직원 이모 씨는 4년 전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한국조폐공사가 입찰 자격이 없는 업체와 장비 구매 계약을 맺고 해당 업체가 장비를 늦게 납품했는데도 별도의 비용을 부과하지 않게끔 특혜를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 씨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감사 결과와 달리 경찰은 이 씨가 관련 규정과 절차에 의거해 업무를 수행했다며 입건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이 씨는 감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지난 5월 1심 법원은 감사관들의 행위가 이 씨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로 보인다며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감사관들이 이 씨에게 언성을 높이며 싸우자는 거냐고 말하거나 키보드를 주먹으로 치는 등 고압적인 태도로 추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인권 침해가 맞다고 봤습니다. 짜맞추기식의 감사가 진행이 되면서 개인의 인격은 무시되고 저의 행동이나 생각, 판단 이런 것들은 전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인격적으로 굉장히 모욕하는 행위들이 많이 있었고. 하지만 감사원은 감사관들을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사실관계와 법리 등 다툴 부분이 있어 항소했다며 모욕 등 인격 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이 자기 직원 감싸기라는 거죠. 이런 모든 강압적인 감사는 위에서부터 잘못된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전부 다 살펴보고 일각에선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외부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북부를 공습해 18명이 숨졌습니다. 이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14일 이스라엘군 전투기가 레바논 북부 아이투 마을의 이주민 아파트를 폭격해 최소 18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폭격 생존자들은 추가 공습을 우려해 가족들과 함께 시리아로 피난길을 떠났습니다. 한편 같은 날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드론으로 이스라엘군 방공망 아이언돔을 뚫고 군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최소 군인 4명이 사망하고 61명이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22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의 판세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이 해리스 트럼프 두 후보는 현지 시간 오늘 이 최대 경합주 펜실베이니아에 동시 출격합니다. 해리스는 이른바 족집게 선거구를 찾아 유세를 펼치고 트럼프는 경제 관련 타운홀 미팅을 여는데요. 각자 어떤 메시지로 충돌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대선을 20여일 앞둔 시점에도 해리스는 치열한 경합, 약자와 같은 표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I couldn't be more excited to see everybody here, but I'm going to tell you, it's going to be a tight race until the very end. And we are running as the underdog, so we have some hard work ahead of us, but we like hard work. 해리스가 언급한 해야 할 일이 많은 곳 중 하나가 바로 펜실베이니아입니다. 2008년 대선 이후 펜실베이니아에서 승리한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는 법칙이 이어졌고 선거인단 19명으로 경합주 가운데 덩치도 가장 큽니다. 해리스와 트럼프 모두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곳으로 판단하고 이미 각각 10여 차례 이곳을 찾았습니다. 선거를 22일 앞둔 현지 시간 14일엔 두 후보 모두 펜실베이니아에서 공식 일정을 소화하면서 직접 맞붙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해리스는 이날 오후 이른바 족집게 선거구로 불리던 이리 카운티에서 유세를 합니다. 이리 카운티는 대선 때마다 근소한 차이로 지지 정당을 바꿔왔는데 그럴 때마다 승자를 적중해 표심의 바로미터로 평가받는 곳입니다. 트럼프 역시 지난달 말 이곳을 찾아 강한 어조로 해리스를 비판한 바 있습니다. Joe Biden became mentally impaired, sad. But Lion Kamala Harris, honestly, I believe she was born that way. There's something wrong with Kamala. 트럼프는 이날 상대적인 강점으로 평가받는 경제를 주제로 펜실베이니아주 오크스에서 유권자들과의 대화 행사를 열고 바이든 해리스 정부의 경제 정책 전반을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개그맨 이진호가 불법 도박을 고백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 씨는 소셜미디어에 지난 2020년 인터넷 불법 도박을 시작하게 됐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고 털어놨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이 씨는 어제 참석 예정이었던 넷플릭스의 새 예능 프로그램 제작 발표회에도 불참했습니다. 진짜 들어오기 직전에 바로 그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글도 제대로 읽지 못한 상태여서 지금 파악 중인 상황이고 BTS 지민은 차용증을 쓰고 이 씨에게 1억 원을 빌려줬지만 받지 못했고 개그맨 이수근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죽을 때까지 빚을 다 변제하겠다며 경찰 조사 역시 성실히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룹 뉴진스의 한이가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합니다. 한이는 오늘 오후 국감장에서 하이브 내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직접 증언할 예정입니다. 앞서 한이는 지난달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관련 내용을 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다른 팀원분들이랑 그쪽 매니저님 한 분이 저를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서로 잘 인사 나눠드렸고 했는데 그분들이 다시 좀 이따 나오셨을 때 그쪽 매니저님이 무시해라고 하셨거든요. 제 앞에서. 제가 다 들리고 보이는데 무시해라고 하셨어요. 한이는 따돌림 문제를 얻어 김주영 대표에게 알렸지만 사실상 무시당했다고도 주장했는데 김 대표도 오늘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무인 탐사선 유로파 클리퍼가 우리 시간 새벽 1시 6분에 발사됐습니다. 이 로켓 부스터가 성공적으로 분리되는 등 초기 비행이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Locking into the rocket on a clear blue sky. The view from the booster cam back down on Earth. And there we heard the call for max Q. The vehicle is passing through maximum dynamic pressure. 탐사선은 지구를 떠나 5년 반 동안 약 29억 킬로미터를 이동해 2030년 4월 목성 궤도에 진입할 예정인데요. 이 임무의 핵심은 유로파가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췄는지 자세히 살피는 겁니다. 이 고해상도 카메라와 자력계, 열 측정기 등 장비를 이용해 유로파의 얼음과 그 내부에 있는 바다를 탐사할 계획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해 군에 입대하고 실제 석 달 동안 군 생활을 한 20대 남성이 적발됐습니다. 병사 월급을 나눠받고 먹고 자는 것도 해결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 이렇게 대리 입대가 적발된 건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20대 남성 조 씨는 지난 7월 강원도 홍천에 있는 신병교육대에 입대했습니다. 5주간 신병교육을 마치고 자대 배치까지 받은 조 씨는 이등병 계급을 달고 약 2달간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조 씨는 원래 입대해야 할 최 모 씨를 대신해 군에 들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씨의 신분증을 들고 신병교육대에 갔는데 훈련병들을 인도하는 병무청 직원이 신분증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생계 곤란을 겪어온 조 씨가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최 씨와 대리병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의 행각은 원래 입대했어야 할 최 씨가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두 사람은 월급을 절반씩 나눠 갖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 씨가 입대한 뒤 받은 이병 월급은 64만 원입니다. 검찰은 조 씨를 병역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고 공범 최 씨도 조만간 기소할 예정입니다. 원래 입대했어야 할 최 씨에게는 재판 결과와 별도로 병역 의무가 부과됩니다. 대리입영이 실제로 벌어진 건 1970년 병무청이 생긴 이래 처음입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 의무자 신분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생체 정보 등을 이용한 신분 확인 시스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지난 주말 연세대학교 수시 모집 논술 시험 과정에서 이 시험 시작 전에 문제가 유출됐다는 논란이 불거졌죠. 이 수험생들 반발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 휴대전화로 시험지를 몰래 찍은 사진까지 퍼졌는데 연세대는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논술 시험 친 거 인증하려고 찍었는데 라는 제목의 사진입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논술 답안지와 문제지 위에 수험표, 주민등록증이 올려져 있습니다. 사진을 찍은 장소는 서울시 신촌동, 촬영한 시간은 토요일 오후 12시 59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 주말 논술 시험 직전에 촬영된 겁니다. 시험지 사진은 안 찍었는데 그냥 찍을 걸 그랬다.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데도 제지 안 했다고 적혀 있기도 합니다. 지난 주말 연세대 논술 시험 문제 일부가 유출됐습니다. 시험 감독관이 시험 시간을 착각해 시험지를 나눠줬다가 다시 회수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또 시험이 끝난 직후 문제지와 연습지 등을 찍은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대학 측은 휴대전화를 미리 꺼서 가방에 넣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미리 유포되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엔 시험지를 받고도 휴대전화를 쓸 수 있었다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반나절 만에 해명은 무색해진 겁니다. 그 파본 확인과 매수 확인 때문에 문제지를 읽게 되는데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비슷한 유형의 풀이를 검색하거나 챗GPT를 통해서 답안을 도출하거나 이런 방식이 다 가능했기 때문에 대학 측은 시험이 끝난 직후 문제지와 연습지 사진을 찍어서 올린 지원자는 특정했다며 이들에 대한 처분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서울시의 한강 수상버스가 다음 달부터 운행을 시작합니다. 이 교통체증이 없어서 빠르다. 잠실에서 마곡까지 1시간도 안 걸린다는 게 이 서울시의 설명이었는데요.
그런데 서울시가 예측을 잘못한 탓에 실제로는 1시간이 훌쩍 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최연수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다음 달 도입하겠다고 한 한강 수상버스입니다. 시는 마곡에서 잠실까지 54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홍보했습니다. 배가 적어도 최대 20노트로 가야 가능합니다. 기존의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때보다 시간의 면에서나 편의성의 측면에서 훨씬 더 우월한 대중교통 수단이 될 수 있을 걸로. 그런데 JTBC가 입수한 보고서에는 배속도가 15.6노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속도로 가면 잠실에서 마곡까지 1시간 15분이 걸립니다. 좀 더 빠른 배를 만들고 있지만 모두 20노트에 미치지 못합니다. 20노트로 달리는 배를 도입해도 시가 홍보한 54분은 불가능합니다. 람사르 습지인 밤섬을 지날 때는 선박 속도를 절반 가까이 줄여야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17개나 되는 한강 다리 아래를 지날 때도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어떻게 해도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보단 적어도 20-30분은 느립니다. 이렇게 된다면 시민이 출퇴근용을 쓰겠는가? 지하철로 가는 것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제2의 유람선이 될 거 아니냐. 시는 이제 와서 한강버스는 소요 시간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며 지옥철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출퇴근을 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 사업에 들어간 예산은 700억 원입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삼성과 LG의 플레이오프 2차전이 오늘 저녁 열립니다. LG는 선발 투수를 손주영으로 교체하며 승부수를 띄웠는데요. 삼성은 푸른피 에이스 원태인을 내세워 연승을 노립니다. 이 프로야구 소식 오늘의 야구에서 전해드립니다. 가을비가 가을 야구를 하루 미뤘습니다. 삼성과 LG의 플레이오프 2차전이 오늘 저녁 다시 열립니다. 전날 엔스를 선발로 예고했던 LG는 선발 투수를 손주영으로 교체했습니다. 준 플레이오프에서 이미 2번 등판한 엔스에게는 휴식을 좀 더 주고 가을 야구에서 무실점을 기록 중인 손주영을 내세워 2차전을 꼭 잡겠다는 전략입니다. 손주영은 정규 시즌 삼성을 상대로 3경기에 등판해 2승 무패, 평균 자책점 1.04를 기록하며 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맞서는 삼성은 에이스 원태인이 그대로 나서는데요. 올 시즌 LG 상대 2경기에 등판해 승리 없이 1패, 평균 자책점 4.09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 15승을 올리며 공동 다승왕 타이틀을 거머쥔 원태인은 15승 중 10승을 대구 라이온즈 파크에서 거둬 홈 경기에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준 플레이오프에서 KT와 5차전까지 가는 접전을 치른 LG에게는 꿀맛 같은 하루의 휴식이 되었는데요. 1차전 경기 후 구토와 몸살 증세를 보인 구자욱이 하루를 쉬고 2차전에 나설 수 있게 된 건 삼성에게도 호재입니다. 삼성의 2연승이냐, LG의 반격이냐, 두 젊은 에이스의 어깨에 팀의 운명이 걸렸습니다. 오늘의 야구였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수도권은 오전까지, 충청과 남부지방은 오후까지 약하게 비가 이어집니다. 낮 기온은 서울 23도, 광주와 대구 24도 등으로 어제보다 2에서 3도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